여야의 날선 공방, 여야의 팽팽한 설전, 여의도 정치권의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여의도 TMI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여의도의 뻥블리,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숙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네. 지난주에 저희 청취자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죠. 예, 지난주에 0117님께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장관을 겸직하게 되면 이때 봉급은 양쪽 다 받나요?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때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었죠. 어버버했죠. 네, 숙제를 해왔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관 월급만 받습니다. 국회의원 그 세비라는 건 받지 않는다. 네. 이 국회의원 수당에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더 많은 봉급을 지급받는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보다 장관급여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장관급여를 받게 되고, 네, 뭐 다만 이제 장관이 되게 되면은 국회에서 지급되는 여러 가지 그 수당 같은 거 별도의 수당이 있어요. 입법 활동비, 뭐 특별 활동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받지 않고 또 다만 대신에 근데 장관도 또 수당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게 되고요. 이제 참고로 그 인사혁신처가 올해 공개한 장관 연봉은 수당을 제외하고 그 세전 1억 2,9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세전. 네. 여기서 또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은 한 1억 정도 되겠군요. 네. 또 수당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적은 돈은 아닌데 이 정도 받으시는 만큼 돈값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번 주는 패스트트랙을 본 여의도 정세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패스트트랙이란 단어가 많이 들리실 거예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핵심 쟁점입니다. 이 패스트트랙을 두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극렬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사실 그 국회가 겨우겨우 정상화가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정상화 아닙니다. 겨우겨우 문 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개회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패스트트랙 가동 여부에 따라서 또 언제 닫힐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절벽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패스트트랙 저희 방송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박순봉 기자가 패스트트랙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공항에 가면 노약자나 장애인을 우대해서 출입국 심사 같은 걸 좀 빠르게 해주는 그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연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시급한 법안이나 중요한 법안 이런 것들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면 근데 이 지정 방식은 의원 과반이 찬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임위가 있거든요. 그 법률이 해당하는 그 상임위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정 기간 안에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뭐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330일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패스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있죠. 11개월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혹자들은 슬로우 트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패스트 트랙의 그 취지는 그럴 것 같아요. 아예 이것조차 없으면 영영 그 본회의에 상정 못 될 것들이 이런 어떤 강제 장치라도 있어서 본회의에 상정은 가능해진다. 그렇죠. 이게 그렇다면 너무 패스트가 될 수도 있죠. 많으니까 소위도 있고 법사위도 지나야 되는데 이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아예 못 넘는. 그러니까 아예 오래 걸리더라도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장치라고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스트 트랙이 지금 왜 여야의 쟁점이 되고 있는가를 또 살펴봐야겠죠. 네. 일단 이 패스트트랙 자체야 뭐 이런 제도니까 이걸 가지고 싸울 건 아닌데 여기다 뭘 실었느냐. 그렇죠. 이 선거제 개혁안이 문제거든요. 이걸 두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인데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제외된 한국당은 만약에 여야 4당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의원직 총사퇴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따지자면 한국당 대 나머지 4개 정당의 어떤 싸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런 판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제 개혁안이 있는데 이 역학관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선거제 개혁안은 기자들도 좀 어려워합니다. 아침마다 서로 막 물어보기도 하고 뭐 내용도 복잡하고 안도 조금씩 바뀌어서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천재라야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본인은 알 수 있는 걸로 보아서 송구합니다만 천재였던가 봅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취지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안의 핵심은 50%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회의원이 300석이잖아요. 그중에 47석이 비례대표예요. 근데 이 비례대표를 75석까지 늘립니다. 그리고 이 늘어난 비례대표를 정당 득표율 50%의 비례에서 돌려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표의 비례성을 살리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 방식에서는 총선 때 이제 지역구에서 투표를 하는데 자신이 뽑은 사람이 당선이 되지 않으면 그 표가 그냥 뭐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표라고 하죠. 네, 사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표들도 다 정당 득표율로 살려서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좀 반영을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에는 사실은 불리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이런 소수 정당에 유리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사실 정의당이 당선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주로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많이 당선이 되는데 대신에 정당 득표율은 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정의당이. 그러면 이런 정당들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 늘어나서 전체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자, 이게 뭐 서로가 이제 자기의 셈법을 계산을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양당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지금 선거제 개혁하는 것에 일정 부분 반대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또 더불어민주당도 그 반대 계열에 서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나머지 야 3당과 함께 한국당하고 지금 대치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설명을 해야겠죠? 네,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왜 여기에 섰을까요? 그렇죠. 민주당이 사실은 뭐 중심에서 공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민주당에 불리한 개혁안인 것은 맞아요. 근데 하지만 민주당이 대신에 얻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주더라도. 그렇죠. 이게 바로 개혁 입법이라고 부르는 법안들인데요. 공수처 법안,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세계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저 미치고 드리는 거예요. 아유, 본전도 못해요. 이런 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 법안을 사실은 한국당이 찬성해 줄 가능성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공수처에도 한국당은 반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은 야3당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민주당이 그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에다가 내가 너희들 원하는 선거제 개혁안 해줄게. 대신에 우리 이 개혁 입법 해줘.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야3당들도 그래 좋아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왜 야3당은 또 받아들일까라고 보면 그들에게는 선거제 개혁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뭐 정당의 생존 자체가 달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 네 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 같은 목소리일 것으로 보이는데 또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지금 파열음이 커요. 이게 지금 가장 그 협조 상태가 불안불안한 게 바른미래당이에요.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제 저녁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불발이 되면 저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여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의총을 소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바른미래당이 왜 이런 그 불협화음이 나오느냐 하면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른정당 중심으로 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반대 목소리가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없지만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정당 의원들은 보수 통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과의 스탠스, 관계를 어떻게 가질 거냐를 좀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보수 통합에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관련해서 제가 약간 TMI를 하자면 그 바른미래당의 어떤 이 내부 사정을 전해주시는 전직 의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이 이게 당론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 출신들이신데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불거지기 시작했죠. 선거 개혁이. 그런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이 얘기를 했을 뿐
당 내에서는 이게 뭔가 중지가 모아진 상태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의총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건 좀 저는 의외더라고요. 당론이 안 모아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은 뭘 했으면 이제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바른미래당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 통합 여기에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네. 이건 또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당 의원 한 명의 말을 좀 빌려보자면은 네. 그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는가 요걸 보면은 그들의 향후 행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신환 사무총장이 그 인터뷰에서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이 되면 탈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하게 된다. 그럼 마치 일부 의원들은 매물로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곧 보수 통합 혹은 보수의 이합 집산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내용은 굉장히 폭발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뭐 그 갈등도 굉장히 심한데 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김관영 원내대표한테 사과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네. 지상욱 의원은 해당 행위라고까지 비판을 했고요. 근데 이 내용들도 보면은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실 국민의당 출신이에요. 그렇죠. 하태경 의원이나 지상욱 의원은 바른정당 출신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좀 뭐 중심 좌장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유승민 전 대표도 같이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총 6명의 바른정당 출신과 이현주, 김중로 의원까지 총 8명 이 의총 소집 요구서에 서명을 했고요. 이들은 좀 반대하는 입장인 거죠. 공개적으로. 뭐 의원 한 명 한 명 이름까지는 기억을 뭐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에서 네. 서로 출신들에 따라서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조영걸님이요. 제발 정치는 국민을 위한 일들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은 선거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도 맞죠. 네. 자, 지금 선거제 개혁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것들 중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 앞서도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이거든요. 네. 요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네. 이게 취지는 뭐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게 바로 검찰이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도 불리고 이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을 견제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된지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됐죠. 예. 근데 물론 예상을 하듯이 이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래서 입법 노력이 좌절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이 들어서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무부의 공수처 신설안이 마련된 상황입니다. 네. 이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고요. 줄여서 사개특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검찰뿐이 아니라 그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뭐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뭐 다 포함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은 이게 문 대통령의 공약이잖아요. 그런 만큼 당연히 처리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다음에 이 검찰 개혁이라는 과업을 이번 정권 내에 좀 해냈다 이런 성과도 얻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 검찰은 대부분의 영화에서 안 좋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검찰을 개혁해냈다 이런 성과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열심히 일하시는 그 공명정대한 검사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분명히 그렇지 있죠. 못한 네. 정치 검찰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뭐 그동안 뭐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봐왔으니까 또 그런 것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한국당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거 보수 정권의 고위공직자를 지낸 이들을 겨누는 칼이 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뭐 검찰 위에 검찰이다. 그러니까 옥상옥이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이런 인식을 드러내는 게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가 들어서면 애국우파 말살의 친위부대가 될 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잠깐 옥상옥이라는 표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 이게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찰 그 현재 있는 검찰 조직으로도 이런 것들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또 공수처 만들어야 되냐? 그렇죠. 그렇다면 또 다른 권력이 돼가지고 그들이 또 부패할 수도 있지 않냐?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공수처법이 지금 이게 막 집중 조명되는 것은 지금 또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뭐 이 성비위 사건이라든지 네. 그 장자연 씨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연결이 되잖아요. 네, 이게 딱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바가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하신 사건들이 모두 고위 권력자들과 연결이 된 그런 유착 비위입니다. 여기 또 버닝썬 이 클럽도 경찰 유착 의혹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도입이 되면 이런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 이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인 거죠. 네. 실제로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이 세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특히 경찰 간비가 밝혀지면 엄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 이런 여론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들이 큰 게이트로 번지지 않고 진작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버닝썬 사건도 이 경찰을 믿을 수 없다 이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마 공수처가 있었다면 여기다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제부터 그 사실 뭐 정치 분야 시작해서 대정부 질문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공수처 관련 발언들이 많이 쏟아졌을 텐데 이 내용 짧게 한번 볼까요? 네. 이 민주당은 기승전 공수처라고 할까요? 이제 공수처를 그만큼 강조했습니다. 강조했고. 네. 근데 이제 반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이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이 사건이 황교안 대표를 좀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당시 왜냐면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또 그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곽상도 의원이거든요. 지금 한국당. 네. 그래서 이제 한국당은 김학의 사건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약속한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연루됐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모두 언급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의원들이. 그래서 서로 공격 포인트, 뭐 강조점이 좀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뭐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관련된 사안들이 또 나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테고, 요거 우리 박수봉 기자도 계속 꾸준히 지켜보고 계시겠죠? 네, 뭐 제 일이니까요. 네. 네, 매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문자 메시지 중에 숙제도 잘해오는 박순봉 기자님 목소리가 짱이네요. 감사합니다. 4651님이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그럼 숙제를 하나 내드릴까요? 숙제를 예 주십시오. 뭐 숙제라기보다는 지금 대정부 네. 질문 관련해서 사실 그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잘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이나 용어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좀 다음 시간에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경향신문 정치부 박수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